문재인 대통령은 정시가 수시보다 차라리 공정하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높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이틀 만에 북한이 우리 측 시설을 모두 빼가라며 이를 문서로 협의하자고 통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금강산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되풀이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쌀과 같은 농업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할 방침인 반면 특검 측은 삼성의 고용 승계 작업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굣길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다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고등학생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앵커 휴가로 오늘은 제가 뉴스나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서 교육 개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학 입시에서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의 불공정성 해소를 주문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 이후 처음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는 대입 정시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위주로 뽑는 서울 지역 대학의 정시 전형은 확대한다는 큰 방향만 잡았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신이 큰 학생부 종합 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높이고 비교과 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손질할 방침입니다. 또한 특정 고등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 전형은 상세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실태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학종 비율과 함께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 목적고 출신 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들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입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유 부총리는 고교 서열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호진입니다.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드러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이틀 만에 북한이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설 철거를 통보하면서 철거 날짜마저 문서로 협의하자는 내용인데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북측을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한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과 합의해 싹 드러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금강산에 국제관광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니 날짜가 정해지면 들어와서 모두 빼가라는 겁니다.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 통일부와 주사업자인 현대그룹에 각각 통보했는데 실무 협의조차 만나지 않고 문서로만 주고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깊이 있는 협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철거 이외의 문제는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는 즉답을 보내지 않은 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직접 만나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남북 간의 만남은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 방안 마련해 나갈 것이고, 이어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 여건을 존중하되 북한의 관광 전략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속에서도 남북 경제협력 형태를 유지한 사업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북한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철거를 통보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뚫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기존의 금강산 관광 방식은 되풀이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초청해 소통하는 자리에서 한 언급인데요. 그 밖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입 기자 240여 명을 청와대 녹지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간단한 다과와 맥주를 들며 취임 2년 반을 맞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통해 국정의 동반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됐고, 오로지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또 우리가 진실을 균형 있게 이렇게 알리고 있는가라는 어떤 스스로의 성찰이나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북측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금강산 관광 방식을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안전과 밝은 미래를 바라는 북측의 조건을 미국이 받쳐줄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개각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 외에 추가 개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 인선도 천천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검찰개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나 소득 분배 문제가 좋아지는 기미가 있긴 하지만 국민이 동의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학 입시 정시 비율 확대는 모든 대학에 적용할 필요는 없고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공정성 시비가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는데 바로 오늘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 부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당부성 발언을 해서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이 부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말에 송구하다고만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결론짓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선고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돈이 쓰인 만큼 횡령액도 커지는데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돼 있어 다시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절차를 정한 첫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인 서울고법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이례적인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과 혁신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총수도 무서워할 기업 내부의 준법 감시 제도가 있었다면 이 같은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준법 경영을 당부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 판사의 당부는 5분간이나 이어졌고 이 부회장은 발언 내내 재판부를 바라봤습니다. 재판 진행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첫 공판부터 피고인에게 조언하는 듯한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지성과 장충기 등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 관련자들도 나란히 파기환송심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다음 달 22일을 비롯해 유무죄와 양형을 집중적으로 다툰 뒤 이르면 내년 초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뇌물과 관련해 사실상 판단을 확정한 뒤에 사건을 내려보낸 만큼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 대신에 양형을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당시 삼성의 승계 작업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나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이 모두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영재센터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제3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뇌물 액수가 8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만큼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보다 양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며 주로 양형에 대해 다툴 예정이고 양형 증인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이 내린 판단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형량에 대한 심리에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근 대법 판결을 언급한 만큼 소극적 뇌물이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정황을 더 구체화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확보한 승계 작업 관련 자료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의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특검 측 공세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대법원 판단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반박에 나선 만큼 승계 작업을 둘러싼 양측의 거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도 연루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다음 날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첫 소환입니다. 검찰은 50조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WFM의 주식 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목표 주가 등을 논의한 녹취록도 법원의 영장심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차명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입 당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이체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가 2018년인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로 공직자윤리법상 조 전 장관 부부의 직접 투자는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일 당시 시가보다 2억 원 정도 싸게 매입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 적용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족펀드는 물론 증거인멸 방조와 웅동학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구속적 부심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촌 조카 조 씨의 첫 재판 절차도 열렸습니다. 조 씨 측은 조 씨의 혐의가 무리하게 더 씌워졌다는 앞선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너무 화가 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복사를 제안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도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공범 관계자 진술 등을 제한했다며 다음 달 초 구속 만기일까지 전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증거인멸과 강요혐의 등으로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했다며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6일 유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표창장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결국 세계무역기구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 보전 대책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세계무역기구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도국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은 WTO 내 개도국 지위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WTO 가입 이후 24년이 지나면서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등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 협상도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이 결렬된 2008년 이후 10년 넘게 협상이 중단됐고 재개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등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민간 분야, 쌀 등 민간 분야, 민간 품목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그 상황을 반영한 협상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직불금 예산을 2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농업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내 농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발하는 농민들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농민단체들은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건 식량주권, 통상주권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농업을 무시하는 정책, 농민들을 없이 여기는 정책, 이 정책만 쭉 고수해 왔습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기존 개도국 특혜는 새로운 협상 전까지 유지되고 그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관세와 보조금이 크게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먼저 농업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축보조금이 50% 이상 삭감되고 개도국의 농업생산액의 10%까지 인정되는 허용보조금도 5%까지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쌀, 마늘, 고추, 양파 등 수입 관세 축소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쌀의 경우 관세가 최대 513%에서 154%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중국 등의 압력과 수입 농산물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피해 없다. 정말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피해 없다. 피해 사실 가져왔나? 이게 할 말입니까? 농업계는 그런 만큼 공익형 직불제, 농업 예산 비중 4% 이상 확대, 농지은행 사업 활성화 등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개도국 특혜를 받아온 농업 부분을 어떻게 보호하고 농민들을 설득해 나갈지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홍수룩입니다. 농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압박에 나서는 마당에 미국의 요구를 무시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지난 7월 트위터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자처하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잘 사는 나라를 하나하나 열거했는데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나라의 특혜를 세계무역기구 WTO가 없애지 않는다면 미국이 직접 나서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강수를 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조건 4가지에 모두 해당해 상대적으로 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장 최근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길 바란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상당한 경제 발전을 누리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그러한 개도국의 특혜를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WTO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미국은 개진을 했고 개도국 특혜보다는 중국 등을 상대로 무역 갈등을 빚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실익이란 판단에 이른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목한 나라들 가운데 5번째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WTO 협상에서 얻은 특혜는 당분간 유지돼 당장 손해볼 일은 없다는 점도 이런 결정을 하는데 한몫했습니다.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뤄질 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도국 지위로 그나마 보호받아온 우리 농업을 어떤 새로운 대책으로 지켜낼지가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연예인 설리 사건을 계기로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연예뉴스의 댓글 기능을 잠정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악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인데 이런 댓글 정책 변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연예인 설리.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 기사와 악성 댓글의 확산은 고인을 괴롭힌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초창기부터 끊이지 않는 악성 댓글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달 안에 다음 연예 분야 뉴스의 댓글 기능을 잠정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인물을 검색할 때 뜨는 관련 키워드 역시 올해 안에 사라지고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이슈에서 인물 관련 검색어도 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기사에 인격 모독 수준의 댓글이 집중되면서 앞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나 명예훼손 소송 등 뒤따르는 부작용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카카오의 판단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번 댓글 기능 잠정 폐지를 시작으로 내년 뉴스 서비스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카카오의 결단이 네이버 등 다른 주요 포털 사이트들의 댓글 정책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등굣길에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수능을 3주 앞둔 고3 학생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진하던 노란 통학버스 한 대가 그대로 사거리를 통과합니다. 교차로를 무사히 빠져나가나 싶었지만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바로 이제 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앰뷸런스, 소방차 여러 대가 와가지고서 현장 정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사고가 난 건 학생들을 등교시키던 아침 7시 20분쯤.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통학버스는 사거리를 거의 통과할 때쯤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넘어진 버스는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와도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학생 1명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 47살 정모 씨는 0.01%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동의 받아갖고 체열을 했어요. 적색 신호를 바뀐 것 받고 자기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짜리 아이를 속옷이 벗겨진 채로 교실에 세워두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해당 보육교사는 곧바로 해고됐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5살짜리 남자아이가 보육교사에게 이끌려 교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이는 바지뿐 아니라 속옷까지 벗겨진 상태입니다. 보육교사는 벌을 주듯 아이를 세워둔 채 볼일을 봅니다. 아이는 옷이 벗겨진 채로 5분 넘게 한자리에 서서 다른 친구들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옷이 젖어 스스로 벗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다른 교사가 와서 아이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하반신을 노출한 채 교실에 세워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마치 벌을 세우듯이 5분 넘게 세워두시는 건 아니고 보통 선생님들은 아마 바로 갈아입히실 거예요. 원장님이랑 같이 봤고요. 본인도 마음이 아프시다고 오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의 CCTV를 확인해보니 해당 교사는 20분 가까이 세워둔 채 밥을 먹게 하는 등 이번 달에만 여러 건의 학대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 인생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이분들이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부모님들께 할 말씀이 없어요. 저 그냥 이거 다 반납해야 되는 저도 그런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은 문제의 보육교사를 즉각 해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상습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덜 익은 고기를 넣은 햄버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2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국감장에서 맥도날드 측이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는 지적에 윤석열 총장의 답변으로 관심이 커지자 검찰이 뒤늦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건강했던 4살짜리 어린이가 햄버거를 먹고 심장 90%가 손상됐다며 아이의 부모가 한국 맥도날드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아이한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배에 벌레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 막. 이후 잇따라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2월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한국 맥도날드와 임직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새로 제출했지만 재수사는 요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허위 진술 교사가 있고 했다면은 검찰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답변 여드레 만에 검찰은 햄버거병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단체의 법률 대리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맥도날드가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이에 대해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정 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햄버거병 의혹에 대해 수사가 2년여 만에 다시 시작되면서 숨겨졌던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1살 박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임 교수는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도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봤다며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천 가산점 논란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가산점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중진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 역시 당을 위한 희생은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범법을 조장한다는 여당의 비판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SNS 글에서 검찰의 칼날이 야당으로 향하는데 대변은 안 하고 자축 파티나 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대변인까지 나서서 가산점은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천에 가산점을 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만 지도부가 그런 의원들 60여 명이 되니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공천 기준은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라며 공천 가산점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산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천 기준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인 단계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영남 지역 중진 속가내기라는 관측이 나왔던 이른바 동일 지역 3선 이상 배제 역시 정해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한층 기세가 올랐던 당 지지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안팎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협상은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한국당을 빼고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자고 제안했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협상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벽에 부딪히자 꺼낸 카드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배제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사당 공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가치인 대한신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많은 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우리 당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당도 강대강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6개월 동안 진행된 협상을 원천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이제 원천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논의하시면 됩니다. 검찰개혁보다 선거법 개정에 집중하고 있는 다른 야3당의 입장도 완고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바른미래당은 이미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과 평화당, 대한신당도 공수처 우선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야당에 손을 내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은 오는 29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평행선을 긋고 있는 여야의 입장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청년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위기 극복을 위해 세대 교체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후보로 2030 세대를 대거 등용하자는 발언이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면서 당 내부가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종 후보자 명단입니다. 34명 가운데 2030 세대는 단 4명, 그마저도 당선권 바뀝니다. 이수혁 주미대사 의원직을 승계하면서 막차를 타고 국회에 입성한 정은혜 의원이 현재 민주당 내 유일한 30대입니다. 발로 많이 뛰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기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고 제가 들은 그 얘기를 제가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여야를 통틀어도 20대 의원은 아예 없고 30대 의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중장년층 위주로 국회가 꾸려지다 보니 막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지켜보며 불난 청년층 여론을 보듬을 국회의원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먼저 논의의 닻을 올렸습니다. 1977년생 40대 초반인 김혜영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2030 세대를 최소 30% 이상 추천하자고 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청년 국회의원이 체감도 높게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 세대의 정치 불신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불출마 선언했던 이철희 의원 역시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당에서 20, 30대의 국회의원이 20명, 20명만 넘으면 정말 그네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진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세대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제안이 본격적인 여당 공천 불가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친서는 뒷전이었다면서 사설 등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낙연 총리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아베 총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로 손을 단단히 잡은 채 얼굴엔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는 취재진을 향해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을 물리고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서는 전혀 딴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회담이 시작되자 아베 총리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지만 거기엔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엄중한 어조로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깼으니 한국이 먼저 답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20분 정도였던 회담 말미에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을 어긴 것이라며 한 번 더 한국을 몰아세웠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회담 후 일본 정부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安倍総理から韓国の政治指導者に対して直接我が国の明確かつ一貫した立場をしっかりと伝えたことは一定の意味があったと思います。 우리 정부가 양측이 공감했던 부분에 방점을 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양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대체로 핵심 이슈인 징용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평행선 회담이라는 박한 점수를 주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한 부분은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양국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총리 간 회담을 첫걸음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홍보열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자리죠. 스가와라 이슈 일본 경제산업상이 각종 부정 의혹으로 44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스가와라 이슈 일본 경제산업상이 강요회의를 마친 뒤 아베 신조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아베 총리는 이를 즉시 수리했습니다. 지난 9.11 개각 때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상으로 입각한 지 44일 만에 낙마한 것입니다. 今日から各委員会も本格化して動き出す中で私のこの問題に関して国会が停滞をする法案審議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は私の本意ではありません。 중의원 육선 의원인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2006년과 2007년 지역구 주민 등에게 과일과 수산물 등 선물을 돌린 사실이 지난주 임시국회 질의 과정에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한 주간지는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의 비서가 지역 유권자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부의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보도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불거졌습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의원 본인이 직접 조문하지 않은 채 지역 구민에게 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부당 기부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이 비교적 신속하게 물러나기로 한 것은 아베 총리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任命責任は私にあり、こうした事態になってしまったことに対しまして、国民の皆様に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 아베 총리는 후임 경제산업상에 자민당 7선 중의원 의원인 가지야마 히로시 전 지방 활성화 담당상을 내정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영국의 냉동 컨테이너에서 시신 39구가 발견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죠. 현지 언론에서는 영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입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범죄 조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밀입국을 시켜주는 일당의 소행일 거라는 겁니다. 희생자 39명이 중국인으로 보도되면서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경찰의 사실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我刚才呢和英国警方进行会晤，进一步了解核实相关情况。我们将继续敦促英国警方，尽快查明事实真相。 AP통신은 관광과 식당, 농업 노동자가 필요한 영국이 밀입국자들의 목적지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관련자의 조속한 검거를 촉구했습니다. 说实话，看到这则报道的时候，我们的心里非常的沉重。这是一起令人悲伤的悲剧。 관영 성격의 환구시보는 영국과 유럽 국가들의 허술한 국경 관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중국의 범죄 조직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 fact that we're all from the same country make me think, and this is obviously speculation, to a long organized trip that is all managed by almost centrally. From China in this case.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국의 다른 관영 매체들은 사실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희생자의 신원뿐 아니라 사건의 진상이 먼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119년 전 오늘은 대한제국이 칙령을 만들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선언한 날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 땅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천 위에서 커다란 붓으로 묵직하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은 독도에서 시작된다.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우리 영토 독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글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걸 우리는 잊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의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새 아침은 독도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로 가지고 이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며 박자를 맞춥니다. 일본의 도발을 이겨내고 독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플래시몹입니다. 독도의 날 행사에 참여하면서 더 독도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광화문 광장에도 독도의 날 의미를 되새기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학생은 일본 친구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우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독도가 명백히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일본 학생들 역시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 청소년 친구들이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그릇된 관념, 잘못된 독도 및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만 어색한 현재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독도의 날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진 노래처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는 하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강원도 설악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오래된 산성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세력 확장을 저지한 강원도 인제 한계산성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준한 곳에 축조된 한계산성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명산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에서도 가장 험준한 곳 가운데 하나가 이곳 서북쪽 능선 끝자락, 이른바 안산 한계산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사방이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여서 접근조차 쉽지 않은데요. 바로 이곳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산성이 하나 있습니다. 절벽을 밟고 올라 울창한 숲을 지나면 드러나는 해발 1430m 한계산성. 13세기 고려시대 축조된 한계산성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 존재가 명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상성과 하성으로 나눠 둘레만 약 7km 규모인데 말을 타고 침략한 몽골군을 막기 위해 가장 높고 험한 곳에 축조됐습니다. 몽골 쌍성 총관부의 세력 확장을 저지한 한계산성은 국난 극복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려 중기에 아주 독특한 그 산성의 어떤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대몽 항쟁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 몽골군을 그 후퇴시킨 이런 역사적인 이런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성에서는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다양한 문화재가 발견돼 단순한 군사 주둔지가 아니라 피신한 주민들도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73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후 발굴 조사를 거쳐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서 이곳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사무소도 짓고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설악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철통요새 한계산성. 개방되지 않았던 탐방로 일부 구간을 제한적으로 열고 조만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가을 하면 대표적인 꽃이 국화죠. 전남 화순에서는 1억 송이가 넘는 국화가 가을 나들이 객을 맡고 있습니다. 가을 운치가 절정인 국화 축제 현장에 나연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원이 온통 알록달록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더 노랗고 하얗게 보이는 국화가 단연 눈에 띕니다. 무려 1억 2천만 송이가 산 비탈면을 따라 동시에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벌과 나비들도 신이 나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는데 그윽한 꽃향기는 덤입니다. 울긋불긋하고 지금 보기도 좋고
네, 지금 보니까 가족들하고도 같이 오고 애인들끼리도 같이 오고 막 그러는데 그 데이트하고 뭐 가족이랑 놀러 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보기도 좋고. 한들한들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어우러집니다. 국화로 만들어낸 각종 조형물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꽃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사진. 온통 꽃천지여서 포토존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날도 좋고 딱 선선해서 구경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꽃도 되게 많이 있고 빽빽해서 사진도 찍기 좋고 데이트하기 좋은 것 같아요. 갑갑한 일상에서 나와 환하게 핀 꽃을 만나니 표정도 모처럼 활짝 펴집니다. 이른바 인생샷 단골 배경인 핑크뮬리는 지나는 사람 발길을 붙잡습니다. 핑크뮬리랑 갈대 같은 거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꽃 같은 거 많이 보기 힘든데 이렇게 많은 꽃들 보니까 가을 느낌 많이 나고 좋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연인 그리고 가족과 추억을 쌓을 화순 국화 향연은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제가 이대로 넘어가면은 앞으로 좀 수많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이거를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밝혀 나가고 있는데도 점점 더 큰 권력들이 저를 이제 회유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들을 저는 계속 느꼈습니다. 김상교 총무인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이 힘들었죠. 여당 의원의 회유 사실을 폭로한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이용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지난번 그 말을 하셨죠, 그죠? 함축적으로는 네, 네, 그런 내용이죠. 여당 의원과 또 시민단체 인사가 소개한 내부 고발자 모임은 무엇입니까? 예, 주기적으로 그 모이는 비밀 모임이라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왔다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가지 않은 날 제가 그 자리를 소개시켜줬던 사람에게 그렇게 전화가 와서 민정실 사람이 왔었다. 이 모임에서 어떤 발언을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는 직접 있지 않아서 그날은 못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윤 총경이나 버닝썬 관련 발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들었고 예. 이렇게 사건을 계속 키운 게 대단하다. 근데 안타깝다. 자, 그 직원이 민정수석실 또는 청와대 뜻이나 의중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제2의 국정농단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직원도 함께 있었습니까? 그날은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는 민정수석실 직원이 참고인에 대해 특별히 말한 건 없었습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거기는. 참. 참고인을 당시 찾아온 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을 때린 사람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최순실 조카가 맞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때린 사람이 최순실 조카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수차례 목격자가 있다, 맞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게 진짜라면은 이제 증명을 해달라, 좀 사실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이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언급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좀 앞으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좀 두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닌데. 자, 좋습니다.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당 지도부 방침을 놓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연루 의혹에 제기된 계엄령 문건을 놓고 검찰 수사를 재차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당 내부는 물론이고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거든요. 짧게 한 말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게 되는 일까지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축할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국민들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분이기도 한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 현직 의원들도,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들도 이거는 국민들이 만들어 준 거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잘해서 준 건 아니다, 이런 상황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저렇게 자축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국민들한테 교만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총선을 앞두고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통 이제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제 청년이나 여성이라든지 또 뭐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산점을 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입건된 의원들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들 의원들이 최근에 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공천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는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예. 이 경쟁자들이 이제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아, 우리 의원은 곧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어떤 운동을 하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된 이제 의원들이 아, 이거 너무 불안해 죽겠다. 내가 당의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이 어떤 저지하고 했는데 지역 자체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앞으로 이제 국회는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넣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당론에 따라서 어떤 지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들 의원들한테 뭔가 어떤 특혜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당을 이끌기 힘들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황 대표와 나경원 대표가 그러면 이제 가산점을 좀 주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당 공천이라는 게 이제 물론 당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공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당도 아니고 그런 공당이라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공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자유한국당은 지금 제2당이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이 이제 당론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일단 현행법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산점을 주게 되면 이게 사실 공천 과정에서 조금의 가산점이 있으면 일단 어느 정도 공천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다른 이유로 해서 공천이 보장되면 그렇지 가산점을 받지 않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실 불공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말도 없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안 주는 것은 저는 뭐 어떤 이해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산점을 줘서 뭔가 어떤 공천에 보장을 한다는 것, 이렇게 비치는 것,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당으로서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비판 때문일까요? 이 공천 가산점 방안을 공론화했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황교안 대표도 무게를 실어줬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데 들어보시죠. 가산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천 기준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인 단계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네, 하루 만에 입장이 좀 달라졌죠. 당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 어제 발언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입니다.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내외적으로 비판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태도를 바꾼 건데, 그 말은 결국 황교안 대표가 정말 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만 해도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상응한 평가를 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가산점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생각한 바가 없다. 공천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고, 사실 그리고 공천위원회에서 그걸 하는 거지 황교안 대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제 한 말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말은 결국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또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 문제에서 불만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아마 입장을 바꾸신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을 자꾸 보이시게 되면 대표로서의 어떤 권위,
그리고 대표가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또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리드해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또는 어떤 그 전망,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저분이 과연 보수의 제1야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그 최 교수님 말처럼 이 지도부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원래 정치 지도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말의 일관성과 진실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그 정치 지도를 믿는 게 저 사람의 말 자체가 상당히 일관성이 있고 진실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의 정책을 바꿀 때 사실 이렇게 조금씩 바꿔와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그런 어떤 기간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분명히 이거는 당대표가 상의를 했다고 그랬고, 본인도 사실은 거기에 무게를 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하루아침에 발을 빼버리면, 전혀 그런 생각 한 적 없다라 발을 빼버리면 나경원 원내대표만 이거 비난의 화살을 받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버리면 제가 좀 듣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당혹스럽고, 왜냐하면 전날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달라버리면 그럼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내일도 저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 대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는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여론에 있어서 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보면 전혀 고려한 적 없다라고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경원 대표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만 한 사람으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당의 공천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바라보고 뛰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공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냐를 시시각각으로 볼 텐데, 이렇게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버리면 밑에 뛰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면 실제로 공천 경쟁을 뛰는 분들은 그러면 뭘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뛰어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겉에서는 그렇지만 밑에서는 전쟁입니다. 현역 의원들은 현역 의원 나름대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도전자들은 도전자 나름대로 자기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현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산점을 준다 그러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도전자들은 뭐냐, 이거 기득권 보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뭔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인데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요, 사실 국민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자도 마찬가지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 공천 기준을 정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공천할 때 정말 사람을 놓고 볼 때 그때 나름대로 내부적 기준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벌써 그러면 60명은 가산점 주니까 다른 사람 도전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공천 기준이 되면 지금 뛰는 사람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상 한국당이 이달 말에 1차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하겠다, 이런 방안도 내놨는데요. 사실 인적쇄신은 지지부진하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는 말씀이에요. 인적쇄신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사실은.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친박 청산도 제대로 못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권을 뺏긴, 그런 표현을 쓰면, 자유한국당 표현을 쓴다면 정권을 뺏긴 원인이 뭐겠습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의 실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 지금도 다 건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5.18 망언하셨던 분들 지금도 건재하게 다 있어요. 대체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하고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의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주장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탄핵당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바뀐 모습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들 탄핵에 찬성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다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고, 또 5.18 망언이 나왔을 때도 국민적으로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 지금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요, 어찌 보면. 실제적인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과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또는 뭘까 혁신적인 정당의 모습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저는 기준점 미달이다 저렇게 보고요. 혁신을 하려면 이렇게 지금처럼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리어 가산점을 준다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도리어 더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함부로 얘기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꾸려졌던 팀이죠. 이 조국 TF팀 표창장 수여식을 놓고도 말이 많았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자축 파티나 할 때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제 보통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뭐 상임이라든지 또 이런 활동을 할 때, TF 활동을 할 때 잘한 의원들한테 항상 이제 상장이나 이런 걸 수여해 왔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번에도 사실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이 청문회 대응을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역량이 딸리니까 TF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검사 출신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해서 이것에 대한 많은 성과를 올렸거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김도 그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거기에 장학금 문제라든지 뭐 특히 주광덕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 상당히 이제 많은 성과를 올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하면 일단 격려를 해주는 게 그동안의 관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장과 상금을 이제 전달한 것이거든요. 그게 뭐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많이 잘했다 이렇게 하던 파티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실제로 그동안 어떤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또 밖에서 볼 때는 아니 당신들만 했느냐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사실은 했기 때문에 너무 자유한국당만 잔치상을 벌이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또 당내 행사를 또 의원들의 어떤 저런 격려 행사를 너무 또 잔치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또 뭐 이분들이 무슨 뭐 술 파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상장을 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너무 또 과도하게 파티라는 측면으로 또 저는 확대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지금 국민들이 보실 때는 자기들만 너무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은 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또 이것을 너무 파티라고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 같이 이렇게 또 비판하는 것도 저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당 내에서도 너무 일찍 분위기에 취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렇게 상장 주고받고 이럴 때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걸 하더라도 정말 비공식적으로 하든지 그러면 저렇게 언론에 다 공개되는 장소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저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과연 이 어려운 난국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모습이냐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환골탈태라고 하는 것은 더 고삐를 줘야죠, 사실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국가가 두 동강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대립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런 일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저런 모습을 너무 기쁘게 저렇게 하는 모습도 사실은 국민들 볼 때는 상당히 거부감을 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건 뭐 원내대표가 격려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이 다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당내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돌아선 보수들의 마음을 다시 끌어들이고 일반적으로 극우라고 표현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더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너무 그냥 자축하는 듯한 취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도 꼭 깨달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1야당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 보니까 더 실망감이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이제 물갈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김혜영 최고위원이 새로운 공천 방향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청년 국회의원이 체감도 높게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 세대의 정치 불신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 이분법과 극단적인 진영 논리 타파를 위해서도 미래지향적인 2030 세대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네, 최근 이제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청년층이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다라는데요. 이런 위기감이 좀 방영된 결과라고.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령 국회에 속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국회라는 것이 다양한 국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한 하나의 창구일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게 주로 이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더군다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청년 당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어떤 정당 생활을 생활적으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정당이 그냥 영입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젊은 층이 정당에 대한 어떤 참여는 게 굉장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실례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30대 국회의원은 지금 단 3명 있고요. 40대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 중에서 20명이 있어요. 근데 실례로 그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덴마크는요 40대 이하 국회의원들이 41%입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는 36%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3%예요. 그리고 가깝게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8.4%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령 국회가 돼 있다 보니까 국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정쟁만 몰두하고 하는 것도 저는 연령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령의 국회에서 실제 일부 어떤 계층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김혜영 의원이 지금 굉장히 젊은 최고위원인데 굉장히 좋은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국면에서 젊은 그 후보자들이 지역구에 나가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 나가서 대의원들하고 대의원들 연령이 다 높기 때문에 또 당비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떤 자기를 끌어당기기는 굉장히 힘이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시한 게 뭐냐면 비례대표를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좀 젊은 20, 30대를 30% 정도 주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20, 30대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지역에 사는 전문가라든지 계층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래서 여성이나 청년층들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동안의 비례대표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당대표나 당 고위직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계포와 사람들을 심기 이것으로 전락해버렸고 실제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뭅니다. 자, 그러면 정말 20, 30대 요즘은 20, 30대 젊은 청년들의 정치 그룹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보수건, 진보건 간에 굉장히 어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분들을 국회로 어떤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또 20, 30대 의견들을 제도권 한다라면 저는 국회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도전적으로 보면 기존의 어떤 당의 어떤 그런 것들 좀 깨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저는 이 김혜영 최고위원의 뜻대로 저는 이게 여야가 모두 공이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정말 20, 30대 국회의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비례대표를 영입해서 정말 젊은 이들의 목소리를 한다면 저는 지금의 국회보다는 훨씬 더 신뢰받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20, 30대를 많이 들어오긴 한다는 것은 국회가 어쨌든 조금 더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고 또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20, 30대는 사실 정치 소외기 그룹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돼 왔고 지금까지. 근데 지금의 20, 30대를 보면 정치적으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뭐 집회 같은 데도 보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들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그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기존 정치에 기성 정치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비율도 일정 부분 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플러스에서 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연령에 관계없이 초선 의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국회 뭐 7선까지 하시고 8선까지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뭐 그분들은 뭐 자유니까 그걸 하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새로운 어떤 인물들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새로운 국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마치 직업처럼 해서 몇십 년을 그렇게 국회의원 하시다 보면 어쨌든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모든 분이 그렇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나이가 많건 적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는 중진 의원들이 좀 자리를 내줘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는
이번에도 뭐 민주당에서 사실은 초선 의원 두 분이 결국 이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중진 의원들이나 다선 의원들은 한 분도 아직까지 그런 발표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물론 누구를 뭐 하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정치가 조금 더 발전돼 가려면 그런 그 바람 또는 어떤 그런 뭐랄까 물갈이라고 표현하기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다선인 분들이 많은 부분 새로운 사람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그것이 어찌 보면 국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좀 더 선진적인 국회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거취를 잘 생각하셔서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국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판단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또 인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참 20대 국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느끼는 어떤 감회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중진급들 의원들이 보면 이게 어떤 국회에서 통합이나 어떤 또 경륜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정책으로 좀 화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책 쟁점이 있으면 중진들이 만나서 뭔가 정책 타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했는데 이게 국회가요 19대 20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오히려 중진들이 굉장히 진영 논리에 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막말이나 어떤 이 설화를 일으키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중진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장애 집회 나가서 뭐 마이크 잡고 그 연설하고 이런 분들이 또 중진 의원들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 본인들이 공천 받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최근에 뭐 제가 촛불 집회 같은 게 보면 특히 중진 의원들이 연단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격렬하게 더 자극적으로 연설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저분 참 공천이 어렵구나. 그래서 뭔가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 중진들의 어떤 이 정말 이 중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 회의론들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저는 중진들이 자꾸 뭐 더 플러스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더 하겠다는 것보다는 뭔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풀어나가고 풀고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윤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진들이 더 앞장서서 지금 사실은 분열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죽했으면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 더 이상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초선들이 사실 두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내에서도 그래도 정말 이 괜찮다는 초선 의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들이 도저히 정치를 못하겠다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정말 중진들이 있어놓고 말도 못하게 하고 중진들이 벌써 줄 세우고 라는 정치를 상당히 저는 회의감을 들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이 기회를 맞아서 정말 중진들요. 자기가 왜 4선 5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대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회의장 하려고 국회 부의장 하려고 그거보다 정말 정치적인 족적을 어떻게 남기느냐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령 문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검찰 수사를 재개해 촉구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정면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12.12 군사 반란을 무색해 하는 명백한 내란 음모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입니다. 우리 지도부 중에 한 분이 이 문건 폭로하신 분과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문건의 실체적인 사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했다. 이런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네, 황 대표의 계엄 문건 연루 의혹을 아예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제 규명하고 공세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 문건에서 나오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문건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 NSC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NSC와 상의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NSC 당시에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던 황교안 대표가 현 대표가 그 당시 NSC 의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의장이 과연 몰랐을까? 이게 이제 의혹의 실체입니다. 의혹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가 이걸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건 수사를 통해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계엄령에 개자도 드는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뭐 황교안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기무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은 황교안 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의 뭐 인정을 안 하고 본인들이 만들었다는 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정말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문건을 만들었던 기무사령관
그 사람이 지금 회의로 도망을 갔잖아요. 네. 그 잡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사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라. 그리고 혹시나 황교안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 또 신중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가 아직도 본인들이 야당으로 생각하는지를 좀 저는 의심스러워요. 자, 여당입니다. 여당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부와 연결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공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에 특별 지시를 해서 당시에 조사를 했고 이미 기무사가 해체됐지 않습니까? 네. 해체되고 이름도 바뀌고 해편되고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로 나가서 지금 사실 못 잡아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수사부가 만들어서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다음 김관진 청와대 그 안보실장 다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야당 대표가 여기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하나도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간단해요. 당시 NSC 상임위 회의록만 나와버리면 그건 깨끗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당시에 지금 보면 이것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오죽했으면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국방인데 당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철희 의원이 지적을 하고 본인이 한 분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성급하다, 이 문제 지적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그때 당시 NSC에 보고됐다는 게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같이 이거를 갖다가 뭔가 12.12 반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공세를 해버리면 여당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공세를 해버리면 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사실 검찰 내에서도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이미 그때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문건 들고 다 설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뭐 새로운 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단지 그 문건에 NSC에서 여론 확산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NSC에 의장을 했던 당신이 알았지 않겠는가? 단지 이 하나의 의혹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이거는 좀 더 검찰 수사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봐서 과연 기무사에서 하는 것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저는 공격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에 몰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두 분 말씀 일단 오늘은 최진봉 교수님 먼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제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원복식이라고 건물들을 무슨 피해 지역의 가설막이나 정리평동처럼 들여앉혀 놓았다고. 노동자 합숙보다도 못한 건물들이 세계적인 명승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정말 꼴불견이라고 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간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랍니다. 달라진 환경들을 반영해서 그야말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남북 관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이걸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우리 측에 밝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겼습니까? 뭐 우리 보고 이제 철거를 하라고 하는 얘기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논리적으로 약간 좀 이상한 것이 이거 시설을 이미 2010년도에 몰수 동결을 한 거거든요. 금강산 시설은 예.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몰수하고 동결한 걸 가지고 또 우리 보고 치워가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금은 법리적으로 맞지는 않죠. 이게 가압류를 하고 소유권이 이제 북한 측 주장대로 하면 북한 측에 넘어간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철거해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맞지가 않는 것이고 또 이거를 또 문서로 뭐 이제 철거 날짜를 합의한 다음에 들어와서 철거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좀 문서로 지금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철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필요할 텐데 예. 정말로 좀 철거를 원하는 것인가 이제 좀 그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네. 일단 북측은 직접 대면이 아니라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제안했는데요. 오늘 통일부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측은 10월 25일 오늘 오전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 그리고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불편한 문제를 놓고 굳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뭐 남북 관계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저는 현상이라 봅니다. 사흘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금강산 쪽에 와서 사실 이거 자철거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결국 유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네. 아버지들이 선대가 한 업적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 금강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어떤 합의를 해서 당시 정주영 회장이 이제 방북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가 낳은 업적이란 말이죠. 예. 이제 그걸 한순간에 지금 이거 다 철거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에다가 또 하나는 그동안의 남북 관계를 보면 이제 이 문서 교환 방식이라는 게 일단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관리였는데 아예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가져가는데 언제 가져갈지 그것만 문서로 왔다 갔다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얼굴도 보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 같아요. 지금 개성공단에 지금 남북 사무소가 있지만 여기서도 결국은 그냥 문서로만 통보를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금강산 관광 이 같은 경우도 그냥 와서 가져가라. 그 날짜만 대충 잡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 남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벌써 10년째 이렇게 되어 오다가 사실 그 중간에 우리가 남북 또 이산가족 상봉소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다 개보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 철거하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자기들이 온전히 이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또 우리 기업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거의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현재 꽉 막힌 남북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은 이제 우리식으로 금강산 관광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통지문 발신 주체를 보면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조직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좀 생소합니다. 그전에 뭐 금강산 국제관광 개발회사 같은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 이번에 금강산 국제관광국이라고 하는 기관은 아마 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관광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금강산 관광지구라고 하는 건 원산 관광지구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다 총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국제관광지구를 만드는 아마 그런 당국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좀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달에 중국의 연길에서 열린 조선반도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연변대에서 열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측 당국자들이 나왔을 때 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국제적인 개발 계획들 청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아마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하겠다, 우리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투영된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지금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아버지의 유훈마저도 우리 때에 맞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이 별로 불편하지 않은 꼭 그걸 극복하고 남측과 통일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통일해서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아닌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지금 북에는 나온 거죠. 84년생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 지도자는 시장민의 아들이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이제 평화를 통해서 통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성사의 담론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주류 담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은 지금 지도자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세대 교체가 되고 있고 통일에 대해서 인식이 완전히 다른 세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 때 들어서 그 전에 이제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걸 강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때는 2017년 11월부터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나왔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북측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문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기존의 금강산 관광 방식 안보리 제재 때문에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 방식들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북에서는 그냥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라.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제재 눈치 보지 말고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국제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때 관광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관광하고 나면은 이제 뭉칫돈이 가야 되거든요. 이게 벌크 캐시가 가면 이거 어쨌든 제재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국민들 정서에 지금 배치가 되는 거죠.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철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좀 서운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북한 측에서 이렇게 우리 정부의 입장,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강공 모드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 국민 여론들이 좀 악화될 가능성.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남북 관계에 탄력을 주고 어쨌든 평화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북이 강공 모드로 해서 이제 우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북한학이 있고 북한을 이해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는데 북한에서 남조선학이라고 있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않고 어쨌든 자신들의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최근에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남북 관계를 강조를 했었잖아요. 네.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렇죠. 것 뭐 같아요. 2032년 이제 공동 올림픽 제안도 했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풀려고 대통령은 제안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북한의 현실과 또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정말 북한의 지금 제대로 온 지도자는 아버지의 문제까지 다 지금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게 최근에 보면 이제 대북 제재가 사실은 관광에서는 아직까지 제재를 하지 않거든요. 지난번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을 때 관광객 뭐 500만 명을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못 받아서 지금 용량이 안 돼서 시설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바로 관광객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식대로 지금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의 실리적인 지금 방법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끌려갈 수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1년도에 박광자 씨 이제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때 이제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사실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 좀 황당한 축구 경기가 벌어졌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 정부는 이걸 과연 지켜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번 같은 경우도 뭔가 뭐 별도의 방법으로 지금 금강산관을 우리가 하고 이런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단호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분명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국제적인 룰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세계 만방에 예를 들어서 북한은 이런 나라다, 이렇게 안 지킨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제 대책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뭐 그 조건이라는 것은 제재 문제를 비롯한 국제적인 조건들도 있지만 또 남북이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건과 또 환경. 국내적으로도 오늘 같이 좀 초당적으로 충분히 좀 논의를 해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북한의 관광 전략이나 전반적으로 달라진 환경을 고려한 좀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크게는 세 가지 원칙을 언급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마지막에 창의적 해법이 뭘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해법은 있을 수가 있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말씀에도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창의적 해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이제 그게 무엇일지 참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밝히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이 지금 철거해 가라고 하는 게 진짜 철거하고 싶은지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거고요. 오히려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더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철거를
해라라고 이제 우리랑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철거를 하지 않고 뭔가 대화가 다시 재개되고 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더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해라. 그럼 금강산 관광 정도가 움직이면은 또 비핵화에 있어서도 영변 핵시설 동결과 그리고 사찰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내볼 수 있다든지 예. 금강산 관광에 평행이 되는 이제 그 더 추가적인 핵시설 폐기 조치들을 내보면서 다시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자든지 이제 그런 모드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더 중재자, 미국을 조금 더 설득해라라고 하는 압박카드로 하나 좀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철거하라고 하는 것 자체 하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간다. 혹은 뭐 철거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해서 이게 오히려 반전의 기회,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혹이다 이렇게 극단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북미 비핵화 회담이 얼마만큼 탄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전망은 좀 달라질 것인데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창의적 해법들은 좀 이런 것이죠. 제재를 피해야 되는 것인데 네. 어쨌든 지금 중국을 통해서 가는 개별 관광을 허락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금강산에서 개별 관광을 할 수 없으니까 혹은 단체 관광을 할 수 없으니까 금강산 원거리에 있는 해상 관광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제재 밖에 이제 논의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북측을 좀 움직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에 있어서도 북한이 하나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의 여지를 또 만들어주는 것. 이제 그거 우리 정부의 역할인데,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북한을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제 여지를 주고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는데 과연 북한은 우리한테 지금 뭘 해주고 있는 것이냐. 그 점은 제가 좀 민간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좀 섭섭한 감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요. 그 금강산 현지 지도할 때 이례적으로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네.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상황 자체를 전적인 북미 협상이라는 이 큰 틀 속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북미 라인이 어떤 대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통해서 과연 이렇게 압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의 쭉 협상을 보면 결국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이는 나머지는 진전이 안 된다는 것도 북한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하나만 열어준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도 그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북한은 좀 장기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지금 있는 갈마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그 원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지금 건설 작업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에 있는 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관광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나름대로 좀 장기전을 가져가겠다. 그걸 위해서는 뭔가 어떤 캐시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걸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 같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자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뭐 창의적 해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을 통해서 간다는데 이 신변 보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신변 보장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이번에는 좀 단호하게 대처해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 지금 투자했는 거 지금 보면 현대 아산만 해도 7천억 넘게 투자가 됐고 나머지 합하면 거의 1조 원이 넘거든요. 저는 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님 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6도, 모레는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7, 8도가량 낮겠고 연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특히 대관령은 모레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또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5도, 모레 17도에 머무는 등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은 좋습니다. 오늘보다 구름량이 줄면서 전국에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6도, 춘천 6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6도, 광주 16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낮부터 점차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깊어가면서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